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이에요. 결혼하고 나서 저에게는 속이 아주 개운하면서도 입맛은 묘하게 써서 스스로도 이상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20대 때에는 이런 30대를 보내게 될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었던 것 같네요. 저는 고향이 경기도인데요. 말이 수도권일 뿐이지 정말 지방 소도시 뺨치는 동네에서 나고 자랐어요. 대학은 서울로 진학했고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집에서 나와 기숙사 생활을 하며 지냈죠. 기숙사 생활이 끝난 이후로는 룸메이트와 살기도 하였고 혼자서도 지내면서 자취를 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하고는 먼 거리에서 계속 지냈네요. 너는 어떻게 1년에 한 달도 가족들이랑 안 사니? 엄마, 당연히 나는 여기 서울에서 일을 다니니까 그렇지. 엄마 아빠 생신이나 명절 뭐 그럴 때나 보는 거 아니겠어? 지금은 직장 다니느라 그렇다고 쳐. 그런데 대학 다닐 때도 너는 학기가 끝나도 집에 안 왔었잖아. 누가 보면 자기 가족들이랑 한 집에서 지내기 싫어하는 줄 알겠다. 엄마는 진짜 별소리를 다 한다. 학교 다닐 때는 알바하고 학원 다니느라 바빴던 거고 지금은 돈 버느라 바쁜 거고. 엄마, 나한테 쓸데없는 잔소리 하실 시간 있거든. 아들한테나 신경 써요. 망나니 동생 때문에 짜증나서 내가 집에 안 가는 것도 있으니까. 망나니? 너는 네 하나뿐인 동생한테 말하는 꼬라지가 그게 뭐야? 제가 솔직히 가족들하고 딱히 애틋하거나 가까운 사이는 아니에요. 원래 성향 자체도 독립적인데 그래서인지 철이 든 이후로는 가족들하고 제가 거리를 좀 두게 되었던 것 같네요. 저를 제외한 가족들은 서로가 잘 맞거든요. 특히 저한테는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이 녀석은 저와는 다르게 집에서 대학교를 통학했어요. 학점이 아주 개판이었죠. 그렇다고 군대나 일찍 다녀왔냐고요? 자기 친구들은 20살에도 입대했던 그 군대를 미루고 미루다가 27에 입대한 녀석이에요. 군 복무기간 없이 4년대 대학을 졸업하는데 5년 6개월이 걸렸고요. 중간에 무슨 스펙을 쌓았다든가 여행을 하며 경험을 쌓은 것도 아니에요. PC방의 최고 VIP로 지냈을 뿐이었죠. 아주 한량이 따로 없죠. 아들 자식이 이런 지경이면 부모가 제대로 훈육을 해야 맞는 것일 텐데요. 불행하게도 저희 집은 남달랐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를 제외한 세 사람은 아주 쿵짝이 잘 맞아서예요. 어디 사내 자식이 기죽개실이 지갑에 돈도 없이 다녀. 우리 아들 요즘 고민 있는 거 아니지? 아빠가 용돈 줄 테니까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기운 좀 차리고. 아빠, 쟤는 죽을 기가 없어요. 애초에 길을 살릴 뭔가를 했어야 말이죠. 아빠, 제 지난 학기 학점을 보고도 지금 용돈 주신다는 소리가 나와요? 너는 누나가 돼서 먼저 동생을 챙겨주지는 못할 망정 꼭 이렇게 내가 나서서 네 동생을 돌봐주게 만들어야겠냐? 모처럼 아빠 생신이라고 집에 왔는데 간만에 얼굴 보는 딸은 전혀 안 반겨주시고 맨날 집구석에 틀어박혀 있는 아들은 기죽지 말라고 응원해주시고 제가 아주 즐겁네요. 집에 올 맛이 나네요. 다 커서도 꼭 그렇게 질투를 해야겠어? 내 동생한테 시기 질투하는 그 몹쓸 버릇 내가 고치라고 분명히 말을 했었을 텐데. 와, 아빠는 제가 지금 그러니까 쟤를 질투해서 이런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답이 없네요. 이러실수록 그 귀한 아들 미래만 불투명해진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리고 나중에 저한테 도와달라느니 하면서 하소연하지 마시고요. 너는 옛날부터 그 정내미 없이 말하는 모양새가 마음에 안 들었어. 딸 자식이라고 있는 게 어쩜 애교 하나 부릴 줄 모르고 입 바른 말만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지. 네 동생을 질투하는 것만 내려놔도 너는 인격적으로 성숙해질 거다. 이 아빠 조언 새겨들어라. 저는 학창시절부터 자잘한 사고 한 번을 친 적 없는 딸이었고 반면에 남동생은 만년 사고 뭉치였으나 부모님께서는 늘 제가 아닌 남동생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그 부당함에 저는 항의해왔고 그 결과 집안에서 질투쟁이로 전락해버렸던 거예요. 제가 남동생보다 더 부모님의 사랑이나 관심을 받겠다는 기대 따윈 이미 아주 어렸을 때부터 버렸었고요. 그래서 진작에 제 갈 길 알아서 가겠다는 주의였건만 이런 저를 남동생한테 끊임없이 질투하는 철없는 장녀를 여기며
제 말을 무시하였던 건 부모님이셨죠. 저는 두 분께 항상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다가 남동생 진짜로 인생 말아먹을 거라고요. 그런 지극히 합리적인 충고조차 부모님께서는 질투로 매도를 하셨고 저는 점점 집에서 멀어진 딸이 되었네요. 나머지 분들끼리 똘똘 뭉쳐서 행복하다면야 제가 빠져주는 게 맞았으니까요. 사실은 그래서 가족하고 거리를 두며 살게 되었던 거예요. 대신에 저는 취업한 직후부터 부모님께 용돈을 잘 챙겨드렸고 특별한 건수가 있을 때면 집에 가는 걸 피한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것조차 저는 후회하게 되었죠. 엄마,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또 휴대폰을 바꿨어? 저거 이번에 나온 신상 아니야? 전에 쓰던 건 이미 오래되었잖니. 바꿀 때 되었으니 바꿨겠지. 무슨 소리야. 전에 썼던 거 사주고 싶지도 않았는데 엄마가 하도 제 생일 선물로 휴대폰 사주라고 해서 내가 사줬기 때문에 똑똑히 기억하는데 아직 2년도 안 된 얘기잖아. 아, 그렇게 너무 따지고 들지 마. 취업 준비로도 힘든데 파이팅 하라고 엄마가 사줬어. 새 휴대폰 생기면 취업 준비가 잘 될 것 같다는데 그럼 어떻게 안 사주니? 남동생을 향한 쓸데없는 지출까진 제가 그러려니 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부모님께 드린 용돈이 사실상 전부 남동생한테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연히 남동생의 말실수 때문에 그걸 알게 된 제가 부모님께 이걸 따졌고 그 결과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저는 또 속 좁고 정내미 없는 누나가 되어 있었어요. 지긋지긋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부모님께 용돈 끊겠다고 했었고요. 부모님께서는 기분 상하셨고 결국 이때 대판 싸웠죠. 그 후로는 가족들하고 어색한 상태가 되고 말았어요. 새삼 슬프거나 외롭지는 않았네요. 저는 원래 자립심 강한 성격이고 개인 플레이를 더 좋아했으니까요. 그러면서도 아주 솔직히 말을 해보자면요. 가슴 한구석에서는 타지에 혼자 오래도록 살아왔기 때문에 귀찮고 싫지만 때때로는 필요한 가족의 손길 같은 것을 원하고 있었던 것 같네요. 제가 결혼한 남자의 조건이 정확히 그랬어요. 한 건물에서 일하는 것을 계기로 안면을 트고 친분을 쌓게 된 남편이 제 마음 한구석을 자꾸 차지하고 있었죠. 남편이 객관적으로 잘생긴 얼굴까지는 아닌데 제 마음을 건드리는 환한 웃음을 남편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친분이 조금 쌓였을 땐 이미 엄청난 호감으로 감정이 커져 있었어요. 아, 근데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혹시 여자친구 있으세요? 솔로 된 지 나름 오래됐어요. 입사하고 나서 정신 없었을 때 헤어졌거든요. 아우, 저런, 그러셨구나. 정말 안타깝네요. 사실 전혀 안타깝지 않았죠. 속으로 옳았거니 싶었네요. 저는 그때 1년 가까이 연애를 안 하고 있던 차였고 남자친구를 새로 사귀고 싶었던 시기였죠. 그런데 제가 먼저 고백한 경우는 남편이 처음이었어요. 누굴 먼저 좋아해 본 적이 인생에서 남편이 처음이었네요. 언제 고백할지를 두고 제가 고민하면서 남편 관찰을 시작했었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남편도 왠지 저를 마음에 두고 있는 눈치인 거예요. 저랑 시선이 자주 마주쳤고 저에게 커피를 따로 사주는 것부터가 수상했죠. 저는 용기를 내어 남편의 마음을 떠보며 고백을 하였어요. 역시나 남편도 저한테 관심이 있었더군요. 저희는 그대로 연애 시작이었죠. 둘 다 소위 결혼 정년기라는 나이였기에 사귀면서 성격이 꽤나 잘 맞는다는 판단이 들었던 순간부터 저도 모르게 자꾸 결혼을 머릿속에 떠올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개인주의 성향이 짙은 제가 남하고 부대끼며 사는 결혼을 진지하게 결정하기란 쉽지 않았는데요. 결혼을 확실히 결심하게 된 계기란 좀 어이없었어요. 많이 가까워지고 나서 제가 남편한테 저희 집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단박에 제 동생을 못마땅해 했죠. 네 동생은 정신교육이 덜 된 것 같다. 뭐?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 아들이니까 집에서 그 정도 특혜를 받은 건 당연하다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고? 나는 어렸을 때 사정이 좀 있어서 고모 댁에서 오래 지냈거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고모가 엄하신 분이고 틀릴 말씀은 절대 안 하시는 분이라 내 반항기는 그분 앞에서 맥을 못 쳤지. 네 동생은 나 같은 과정을 겪지 못한 것 같아.
자아가 강하게 성립될 시기에 누군가는 당근을 흔들고 누군가는 채찍을 들어야 하는데 얘기만 들어봐서는 네 동생은 당근만 보면서 자란 것 같네. 채찍이 생략되었으니 지금 그렇게 됐을 수밖에. 남편이 제 이야기만 들어봐도 그 과정이 훤히 그려진다 하였고 그 집에서 겪었을 저의 고충이 상상도 안 된다며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제가 이때 생각했죠. 아, 이 남자구나. 그래서 그 후로 열심히 돈 관리를 하면서 때를 보다가 청혼했어요. 제가 반지랑 꽃다발을 내밀자 남편이 눈물을 글썽이며 수락을 했었죠. 통상적인 남녀의 모습과는 반대였지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도 되는 거잖아요. 제가 리드하는 대로 따라와주는 남편의 모습이 귀여웠던 것 같아요. 결혼 준비는 착착 되었고요. 부모님과 남동생이 자기들 상의 없이 결혼을 결정해서 서운하다며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그냥 흘려들었네요. 축하한다거나 잘 살라는 말도 없이 무조건 자기들 감정만 앞세우는 화법에 저는 이제 도 같은 상태였죠. 내가 타고난 가족들이 나한테 맞지 않는다면 내가 나에게 맞는 가족을 새로 꾸리겠노라는 포부를 가지고 빈틈없이 결혼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신혼집은 생각지도 못하게 흘러갔어요. 원래 정해져 있던 셈이더라고요. 시부모님께서 시댁 바로 옆 동네에 지인이 살고 계셨던 신축 빌라를 사두셨던 게 있거든요. 그 집이 위치가 기가 막혀요. 그래서 새놓는 족족 인기가 많았다고 하고요. 저희가 결혼한다면 일단 그 집에서 살림을 차리라는 시부모님의 말씀에 제가 넙죽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걸 마다하면 그건 미친 짓이었죠.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웬 떡인가 싶었네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결혼을 하고 그 집에 입주해 살게 되었어요. 너무 행복하게 혼수를 채우면서 들었던 생각인데 시댁이 가까워도 너무 가까운 게 단 한 가지의 흠이었죠. 시부모님과 최적의 거리감을 유지하며 살아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어요. 거리는 가깝지만 마음은 멀게 하라는 전략이었달까요? 우선 시부모님은 어떤 분이셨냐면요. 시아버지께서는 무뚝뚝하고 말수가 적은 분이셨어요. 맨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저한테 다짜고짜 용돈을 주셨었는데 그 후로도 용돈을 잘 주셨어요. 저는 살면서 용돈이라는 걸 받아본 게 초등학교 이후로 처음이었어요. 따로 생기는 돈은 세뱃돈이 전부였고 학교 생활에 들어가는 돈이 아니면 부모님께서는 일체 주지 않으셨거든요. 물론 남동생은 자기 친구들보다도 항상 많은 용돈을 받았지만요. 그런 역사를 지닌 제가 대뜸 시아버지로부터 용돈을 턱턱 받자니 기분이 묘했답니다. 저희 신혼집을 사두신 것도 시아버지셨는데 원래 집안이 부유했대요. 교통사고를 당하신 이후로 금방 일을 그만두셨고 치과 생활을 오래 해오는 중이셨음에도 저한테 용돈을 주실 수 있던 이유가 원래 부자이셨기 때문이었어요. 늘 작은 방에 틀어박혀서 TV를 보셨는데 그 생활을 무척 좋아한다고 그러셨죠. 반면에 시어머니께서는 인상부터가 외향적이셨어요. 그리고 처음 저를 보셨던 때부터 불만 가득한 눈빛을 저에게 쏴대셨죠. 시아버지께서 가타부타 말씀 않고 무조건 결혼 허락을 내려버리시니 차마 반대의 뜻은 표하지 못하고 입술만 옴싹달싹 하시는 모양새였답니다. 결혼하고 채 한 달이 안 됐을 때부터 저는 시어머니의 간섭이 시작되고 있음을 눈치챘어요. 댁에서 시아버지랑 둘이 있으면 재미가 없다고 저희 집에 자꾸 오셔서 저 뭐하고 있는지 구경하셨습니다. 그게 어찌나 신경 쓰이던지요. 그런데 어느 날은 주방 서랍장에서 뭘 자꾸 뒤적거리시더니 대뜸 반찬통 지적을 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냄새에 원체 예민해서 이렇게 반찬 냄새 잘 남는 통을 쓰면 나중에 뭐라고 그럴 텐데 얇은 유리로 나온 것들로 싹 바꿔야 되겠구나. 아, 정말요? 몰랐어요. 그런 통에는 제가 먹는 것 위주로 담을게요. 그건 당연하고 새로 사기도 해야지. 우리 아들이 앞으로 계속 먹을 음식이 당길 것들인데. 아, 처음부터 잘 샀으면 될 것을 일을 2번 하게 만드는 스타일이구나. 어른 앞에서 그것도 시어머니께 싸가지 없이 굴고 싶지 않았기에 겉으로는 웃으면서 비위를 맞춰드렸죠. 하지만 속으로는 콧방귀를 뀌고 있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2달이 지났을 때였죠. 저한테
주말에 같이 쇼핑을 가자면서 계속 미리 말씀을 하시더군요. 왠지 느낌이 싸했어요. 저를 하루 종일 부려먹으실 작정을 하신 눈치였달까요? 그런 촉이 왔으나 분위기나 타이밍이 거절할 수 없는 종류였죠. 그래서 알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남편한테도 얘기했어요. 어머님이랑 토요일에 쇼핑 간다고요. 그랬더니 자기도 따라 나서는 거예요. 본인이 가겠다는데 말릴 수 없어서 데리고 나갔죠. 차 끌고 저희 집에서 골목 빠져나와서 시댁 쪽으로 가니까 시어머니 단박에 운전석에 남편 앉아있는 걸 보고 표정이 굳으셨어요. 제가 그거 보고 역시 싶었으나 모른 척 해맑게 웃어드렸어요. 어머니 많이 기다리신 건 아니죠? 여기 앞에 타실래요? 제가 뒷좌석으로 갈게요. 아니다. 내가 뒤에 타지 뭐. 그냥 있어라. 차에 올라타신 시어머니의 표정 관리는 전혀 되고 있지 않았어요. 못마땅한 눈치셨는데 결국 한마디 하시더군요. 너는 주말인데 피곤한 내 신랑을 꼭 아침부터 데리고 나왔어야 했니? 점심시간이 다 되어갈 지경이었는데 아침이라뇨. 황당한 와중에 제 변호 안 해주고 운전만 하는 남편이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향해 계속 투덜거리면서 잔소리를 퍼붓고 계셨건만 남편은 모른 척 앞만 보고 운전하더라고요. 참나, 자기 와이프보다 자기 엄마가 우선이라 이거죠. 제가 열불을 참고 그날 마트에서 장을 볼 때였어요. 남편이 과자를 고르니까 시어머니께서 난리를 치셨죠. 감자칩 그거 먹으면 건강 다 망치는 거 아니야? 우리 아들 딴 거 먹으면 안 될까? 내가 건강 안 좋으신 엄마랑 같아? 나는 팔팔한 나이라서 괜찮아. 남편이 철벽 치니까 시어머니 갑자기 저한테 오셔서는 제 옆구리를 팔꿈치로 퍽 찌르시는 거예요. 야, 너는 뭐 하고 있니? 네 신랑 단속도 안 하고 감자칩을 3봉지나 담았잖아. 너 이러다가 나중에 우리 아들한테 온갖 불량식품도 다 갖다 바치겠다? 애도 아닌데 알아서 잘하겠죠. 제 말에 시어머니께서 눈을 무섭게 째리셨는데 그걸 보고 저는 확신했어요. 며느리를 못마땅해 하시는 시어머니라고 말이죠. 그리고 남편에게는 제가 절대 1순위가 아니란 것도요. 같이 칼국수를 먹으러 가서도 그랬어요. 남편이 양념장을 유독 많이 풀어서 먹었거든요. 매운지 계속 먹으면서 하는 소리를 내더라고요. 저는 신경 안 쓰고 제 거 잘 먹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아주 좌불안석이 따로 없으셨어요. 안 그러던 내가 왜 이렇게 맵게 먹어? 그러다 속 다 버려. 엄마는 참 가끔 이렇게 먹어야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야. 많이 맵기는 해도 맛있다면서 남편은 그릇을 다 비웠거든요. 당사자가 잘 먹었으면 됐지 시어머니는 이걸 두고도 저를 원망하셨어요. 딱 보니까 네 짓이구만. 네가 벌써 내 아들의 입맛을 다 망쳐놨어. 저렇게 먹는 거가 위에 얼마나 안 좋은지 아니? 위에 빵꾸 나는 짓이야 저게. 제가 매운 양념장 넣으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요 어머니. 스트레스 풀려고 맵게 먹는다잖니. 그 스트레스가 어디서 받겠어. 뻔하지. 이래도 제 탓 저래도 제 탓. 아주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분이셨죠. 시댁에서 마련해준 집에 사는 데다가 워낙 근거리이다 보니까 도저히 안 보고 살 수가 없었기에 저는 속수무책이었어요. 게다가 남편이 연애할 때는 전혀 몰랐던 마마보이 기질이 있었을 줄은. 뒤통수 맞았어요. 저는 저한테 살랑거리면서 잘해주는 남편에게 반했던 것인데 그게 마마보이여서 비롯된 모습이었나 봐요. 자기 엄마한테도 살랑거리면서 비위 잘 맞추더라고요. 시간이 갈수록 두 사람 사이에서 속이 타고 열불이 터지는 건 오롯이 저희 몫이 되었어요. 가끔 나만 빠지면 둘이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내가 해방꾼이고 이방인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더랍니다. 저는 시어머니란 분을 알 수가 없었어요. 대체 저를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저한테 안부 연락은 왜 그렇게 바라셨을까요? 아침이고 밤이고 때 안 가리고 연락하시는 것도 사람 미치게 만들었죠. 신혼집에 불쑥 들이닥치시는 것도 속이 뒤집혔고요. 그러던 때에 제가 어느 날 엄청난 광경을 목격해버리고 말았어요. 동네 헌어 수거함에 가던 길이었죠. 밤이라서 대충 슬리퍼 끌고 모자만 쓰고 집 앞에 나갔는데요. 저기 멀리에 시어머니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남자분과 옥신각신하고 있었어요.
아니, 내가 그 돈을 안 갚겠다는 게 아니잖아. 여기까지 찾아오면 어떡해? 우리 남편이 보기라도 하면 난 어떡하라고? 어차피 남편이 집에만 틀어박혀 있다며. 그래서 활개치고 다니는 거 아니었어? 내 돈이나 갚아 이 여자야.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요상한 촉이 피어올랐어요. 남편한테 물어봤죠. 시어머니께서 혹시 돈을 버시는지 그런 것들이요. 남편은 고개를 갸웃하며 전혀 안 그렇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생활비 체크카드만 쓰시는 분인데 돈 얘기가 나올 리가 없다 하였죠. 왠지 느낌이 이상했는데 그 뒤로 또 목격을 하게 된 거예요. 연차 쓰고 쉰 날에 운동 삼아서 옆 동네까지 노래를 들으며 걸어가 봤어요. 편의점에서 음료수 사가지고 나오는데 바로 옆에 있는 은행에서 두 사람이 나오더니 금세 싸우는 모양새인 거예요. 제가 시선을 고정한 까닭은 한 사람이 바로 제 시어머니셨기 때문이에요. 시어머니께서는 모자를 쓰고 계셨으나 그렇다고 제가 못 알아볼 건 아니었죠. 근데 얼핏 얘기를 들어보니까 같이 있는 아주머니가 저희 시어머니한테 돈 내놓으라는 내용이었어요. 살림하는 여자가 주식으로 그 돈 다 날려먹었으면 갚을 궁리는 있었어야지. 내 돈 어떡할 거야? 내가 다음 달까지는 꼭 갚을게. 우리가 자그마치 30년 된 사이잖아. 나 못 믿어? 응? 우리 남편 돈 더 끌어다가 내가 다 갚을 수 있어. 시어머니께서는 도망치듯 자리를 뜨셨고 저는 이번에야말로 확신을 했죠. 시어머니께서 칩거하시는 시아버지 몰래 돈을 굴리셨다가 날려먹으신 게 분명했어요. 잔소리 폭탄 들어가면서 신경성 때문에 위험도 생긴 저였는데 이 기회를 놓칠 수야 없었죠. 당장에 남편한테 까발렸어요. 내가 똑똑히 들었다니까. 날려먹은 돈이 한두 푼이 아닌가 봐. 얼른 아버님께 전부 알려드려야지. 하지만 격앙된 저와는 달리 남편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죠. 그때부터 저는 뭔가 잘못되었단 직감을 받았어요. 우리 엄마 그럼 너무 불쌍하잖아. 그냥 조용히 돈 갚으시게끔 우리가 도와드리면 안 될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었어요. 제가 생각한 그림은 이게 아니었건만 남편이 자기 엄마 안 됐다며 한숨을 푹푹 쉬길래 저는 그만 정이 훅 떨어지고 말았어요.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하잖아. 정 못하겠다면 내가 할게. 저는 짜증스레 외친 제 말을 관철시키기로 했고 시어머니한테 따져 물었죠. 돈 날린 사실이 있냐고 말이에요. 너 사람 미행했니? 뒷조사했어? 음침한 것. 너같이 속 시커멓고 남의 불행을 바라는 사람은 제대로 망해봐야 되는데.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나오시더군요. 심지어는 제 머리채까지 잡혔어요. 시댁 덕분에 편히 결혼해서 사는 주제에 은혜도 모르는 며느리라고 저 같은 종자는 그 집안까지 싸그리 망해야 한다면서 시어머니는 엄청난 악담을 퍼부으셨어요. 도저히 저는 제가 그런 수모를 당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서 남편한테 상황의 판단을 맡겨봤어요. 한번 어떻게 나오나 싶어서요.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이 우리 엄마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 이게 말이 되나요? 전 그 순간에 이 자식하고 이혼해야겠다 결심했어요. 착하고 귀엽길래 결혼했더니 자기 엄마 앞에서 더 착하고 더 귀여운 아들이 되고 싶어서 환장한 놈이었네요. 그런데 남편은 자기는 저도 이룰 수 없다면서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시어머니를 제 앞에서 정식으로 사과시키고 금전 문제 더 이상 안 일으키겠다는 각서를 쓰게 한다면 이혼 안 하겠다고요. 효자이기도 했으나 애처가이기도 했던 남편은 또 고지곧대로 그걸 자기 엄마한테 가서 정말로 전해버렸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성질에 순순히 제 요구를 따랐겠나요? 그럴 리가 없죠. 불 뿜는 괴수처럼 노발대발하면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내가 너 처음부터 호락호락해 보이지 않아서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런데 자기 시어머니의 안 된 일을 보고 안타까워하기는커녕 그걸로 사람 약점을 잡으려고 들어? 이 천하에 썩으려나. 우리 집안에 기생충처럼 빌붙어서 결혼했으면 주제 파악이라도 했어야지. 푼수 모르고 어디까지 날 들여들어? 제가 언제 빌붙고 싶다고 그런 적 있었나요? 해주길래 받아먹은 것뿐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죠? 저는 결혼 생활에서 좋은 기억은커녕 어머님한테 혼난 기억밖에 없어요. 오냐? 그러면 그 결혼 생활 끝내면 되겠구나. 내 아들한테서 떨어져라.
친정 수준도 변변찮은 주제에 되도 않게 고고한 척하는 꼴하지. 더 이상 안 봐도 된다니. 나로선 환영이지. 그 소리 듣고도 제가 결혼 생활 유지할 만큼 이상한 사람은 아니어서요. 이혼하기로 했죠. 남편이 제 마음 돌려놓겠다면서 큰 소리 쳤으나 자기 엄마한테 등짝 후려맞곤 조용해졌어요. 아휴, 이래서 결혼 전에 상대방 집에 가보고 그 가풍을 확인해야 한다고 하나 봐요. 모르고 결혼했던 제가 너무 안일했네요. 저는 이혼하면서 왜 시어머니께서 저를 막판에 급히 내쫓고 싶어 하셨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 신혼집 말이에요. 그거 처분해서 시어머니가 진 빚을 갚으려는 것이었죠. 아, 진짜 끝까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황당한 결혼 생활에 막이 내렸어요. 저는 독단적으로 강행했던 결혼이 실패로 돌아가서 사실 친정 식구들한테 비웃음을 당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제가 워낙 가족들하고 애틋한 사이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웬일인가요? 누나, 나 사업 시작한 거 알고 있지? 사실 누나 도움 받고 싶어서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누나가 이혼한 거 핑계로 손 좀 내밀어 보려고. 나랑 같이 일해줄 수 있어? 누나가 필요해서 그래. 개가천선이 불가능한 무능함의 아이콘이 바로 제 남동생이었는데요. 그런 녀석이 자기가 아는 형 따라서 사업 쪽에 관심을 가졌었거든요. 여기까지는 저도 알고 있었는데 설마 그 후에 자기 사업을 시작할 줄은 몰랐어요. 시작점에는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도 있었죠. 원래 아들 사랑이 좀 유별나신 분들이니까요. 해주실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해주셨더군요. 과연 그 자리에 제가 있었어도 부모님이 그렇게 해주셨을까? 이런 가정을 해보자 입맛이 씁쓸했었죠. 저는 남동생의 요청을 거절했어요. 대단하진 않아도 안정적인 곳이 저의 직장이었고요. 남동생은 뭣도 없는 놈이 가진 도움 받아서 시작한 사업, 초기에 좀 잘 나간다고 해서 저한테 자랑질을 해보려 우쭐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동생이 제 자취방에 따로 찾아오면서까지 저한테 재차 부탁을 하길래 제가 대놓고 말했죠. 야, 내가 자격증도 많고 사무방면으로 유능한 건 나도 알아. 자뻑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그런데 굳이 네가 나를 그 자리에 앉혀야 하는 건 아니잖아? 너는 그냥 으스대고 싶어서 나한테 이러는 거 아니야? 참, 못났다. 그리고 네 사업 더 커지기는 글렀어. 나도 알아. 그 한계가 보여서 지금 누나한테 부탁하는 거잖아. 내 주제에 업계 전문가를 끌어올 능력까지는 안 되고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나는 진짜로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해. 내 뒤통수 안 치고 진짜 성공만을 바라보며 같이 나아갈 사람. 그게 왜 나야? 너랑 나 친하니? 안 친해. 근데 우린 가족이잖아. 남동생의 말을 듣자마자 머리에 큰 충격이 오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는 가족이었어요. 아무리 미워도 어떤 과거가 있어도 혈연이라는 관계는 변할 수 없었죠. 남동생은 자기가 분명 사업적인 머리, 감을 타고난 걸 스스로도 알고 있는데 일을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랑 계속 같이 해가야 하는데 벌써 이 과정에서 사람한테 대인 모양이었죠. 제가 생각났고 저한테 도움을 청하고 싶어서 전전긍긍을 해왔다네요. 옛날부터 자기한테 진짜 맞는 말 해주는 사람은 제가 유일했으니까요. 저는 남동생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부모님으로부터 제 의도를 곡해하고 무시해왔던 전적을 사과받고 싶다고 했어요. 부모님은 제게 사과하셨어요. 제가 부모님을 잘 알기 때문에 진심이란 걸 알 수 있었죠. 전 남편은 자기 엄마로 하여금 저한테 사과시키는 것에 실패했었는데 남동생은 다르단 것에 웃음이 나왔네요. 저는 남동생과 손을 잡고 사업을 성장시켜 나갔어요. 우여곡절이 많았으나 결국은 눈부신 성공을 거두었죠. 사무실을 강남으로 이전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더욱 열심히 해보고자 새벽같이 출근을 했는데 청소하는 여사님이 보였어요. 직원들 출근 전에 내부 청소를 하시는 분이었죠. 저는 목례를 하고 지나가려는데 그분이 아는 체를 하는 거예요. 어랍쇼? 네가 여기는 어떻게? 그 목소리가 낯설지 않다는 생각으로 고개를 돌렸더니 전 시어머니였어요. 와, 세상 참 좁구나 싶어서 제가 허허 웃었네요. 그러자 전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흘겨봤죠. 아, 여기가 이쪽으로 새로 이사와서 사람도 새로 뽑는다 어쩐다 하더니
면접 보러 왔니? 주제 파악 못하는 건 여전해가지고. 제가 그날 외부 미팅이 있어서 차림새가 유다르긴 했는데 황당한 오해를 하신 모양이었죠. 제가 주제 파악을 못하다뇨? 왜요? 네가 이런 곳에 취업이 될 것 같니? 아서라. 눈치 염치 다 없는 주제에 욕심만 그득그득했던 그 성정. 수년이 지나도 여전하구나. 오르지 못할 나무 쳐다보지 말고 그냥 돌아서렴. 신랄하게 떠드시는 전 시어머니한테 어떤 대답을 들려드릴까 고심하던 찰나였어요. 이사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그런데 이쪽에는 무슨 일로? 한 직원의 목소리가 들려온 것이었죠. 전 시어머니는 들고 있던 쓰레기 비닐을 툭 떨어뜨리셨어요. 이사님이라니? 지금 이게 무슨? 저는 싱긋 웃어주었고요. 이쪽 컴퓨터에 뭐 확인해 보려고 왔어요. 그런데 청소업체는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죠? 확인 좀 부탁해요. 제 지시에 직원은 사라졌고 전 시어머니가 남아 몸을 떨고 있었죠. 세상 참 좁아요. 안 그래요? 제가 크게 말하자 전 시어머니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높으신 분인 줄 제가 몰라보고 실언을 해버렸네요. 단지 실언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신랄하셨죠? 저도 뭐 지난 일 따지고 싶지 않고 그냥 이 건물에서 사라져 주시는 걸로 정리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이 다시 일자리 구하려면 얼마나 힘든데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눈에 안 띄게 다닐게요. 지난날 정을 봐서라도. 네? 정이요? 무슨 놈의 정이요? 제가 기가 막혀서 물었더니 전 시어머니는 두 손을 모아 빌었어요. 너는 몰라서 그래. 너 이혼 후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내가 지금까지 남편한테 소박 맞으면서 돈 벌기 위해서 안 다녀본 데가 없다. 지금 이거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 일을 내가 잃을 수는 없어. 저 좀 선처해 주세요. 눈물이 그렁그렁한 모습을 보자 그냥 한숨이 나왔어요. 그러시길래 왜 애초에 그 돈을 날리고 사셨을까요? 너무 간절하게 그러시니까 마음이 약해지네요. 제 눈에 띄지 않게 시간대 조정해서 외진구역만 청소해 주세요. 담당자에게도 제가 말해 놓겠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저에게 꾸벅 인사를 하곤 장비 챙겨서 사무실을 나갔어요. 저는 제자리에 앉아서 방금 상황을 곱씹는 동안 씁쓸하더군요. 살다 보면 어디서 어떻게 마주칠지 모르는 게 사람 인연 같더라고요. 그러기에 되도록 악연은 만들지 않고 살아야 하는데 싶어요. 그 이후로 전 시어머니는 정말 저를 잘 피해 다니셨어요. 화장실 앞에서 딱 마주친 적도 있긴 하는데 엄청 빠르게 주랭랑을 치시더군요. 이토록 완벽한 전세역전은 없을 것 같아요. 덕분에 성공의 보람도 여실히 느꼈네요. 그리고 요즘 제 앞뒤에서 저를 응원해주고 있는 가족들에게 고마운 마음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려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